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전에 졌잖아요. 졌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든 야든. 예. 진 사람은 조금 참다가 좀 이게 좀 오랫동안 자중할 필요가 좀 있어요.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요. 정치 만렙, 정치 구단, 정치 최고수 이런 시간입니다. 정치평론 고수와 여의도 최고 소식통에 만나서 풀어보는 하이테크, 고품격, 퀄리티 있는 정치 토크 시간. 정치 만렙. 야, 너무 약을 팔았나요 제가? 너무 세게 거창하게 파시는데. 나오시니까 부담스러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 첫 주제는 뭐냐면 이 저 장관 3명 중에서 1명 뺀 거 이거 사실 왜 철진한 얘기인데 지금 하냐라고 청취자분들 그러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부터 하랍니다. 했는 최창현 요긴대 교수 그리고 진송민 SBS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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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그 저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냐? 지난주 화요일 날 진송민 기자가 나와서 제가 집요하게 물어봤더니 1명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대통령 왜냐하면 특별연설 월요일 날 끝나고 대통령 임명 강행 시사, 임명 강행 뭐 이런 거 뭐 다 썼잖아요. 혼자다 강행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의 강행이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했던 우리 SBS의 진송민 팀장. 아니, 제가 저희는 맞췄으니까 박수 쳐드리려고. 아니 뭐 결과적으로는 플렉스. 아니 근데 그런 거보다도 맞췄잖아요. 혼자 맞힌 거라니까. 언론사 기준으로 하면. 아니, 평론가들께서는 그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셨을 화요일 거예요. 오전 기준으로 하면요. 근데 이거 저희가 그러니까 취재가 그랬던 건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궁금했던 건 그거죠. 그러니까 특별연설 때 네. 그 특별연설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 새 후보자에 대해서 유능하다라고 하는 상찬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기자들이 여권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봐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면을 세워주는 측면이 컸던 거고 꼭 대통령이 세 분을 다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뭐 분석이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은 거죠. 뭐. 어제도 맞췄잖아요. 결과가 맞은 거죠. 결과가 맞으면 결과가 맞으면 맞은 거죠. 결과가 맞으면 화요일 오전 버전으로 하면은 대부분 임명 강행이었지. 뭐 목요일 넘어가면은 이제 1명 뺀다 했는데 화요일 오전 기준으로 하면 다 임명 강행으로 죠. 진송희 팀장만 거의 유일무이하게 SBS만 1명 뺄 수 있는데요. 다 이러고. 훌륭합니다. 예. 근데 이거 결국 어떻게 보셨어요? 1명 이 빼는 이 과정들 총평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한 명은 철회 내지는 자진 사퇴 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도 얘기를 했고 다른 방송에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그렇게 얘기해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런 것보다도 워낙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3명을 다 강행한다? 그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 기자님은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그런 감을 받으신 거고 저는 뭐 그런 취재원은 없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정상적인 정무 판단은 작동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1명 정도는 아무리 적어도 낙마시키지 않겠냐 그랬던 겁니다. 네. 저기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괜히 정치 만렙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맞춥니다. 저희는 정치 만렙이 괜히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 또 하나 이제 맞출 게 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 전국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제일 충돌이 격화될 수도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그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선출도 안 됐으니까 이게 지금 한 열흘인가 남았는데 아직 청문회 일정도 안 잡힌 거죠. 그럼 야당의 전략은 야당이 지금 얘기는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거 안 주면 청문회도 안 한다 이거죠. 지금 26일, 27일인가가 아마 22일이 돼서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재송부 요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야당 입장은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상임위원장과 배분 문제와 연계하는 것을 야당 내 일각에서 주장을 했지만 그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장관 후보자를 연계했을 뿐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연계시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장과 뭔가 연계를 시키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 합의도 잘 안 되고 있고 훨씬 더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야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 게 법사위원장이에요 일단. 근데 지금 일단 현재적으로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걸 주재하는 모양새 일단 이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법사위원장의 중요성 때문에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연계시키는 분위기예요. 근데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인청이죠. 여기는 아마 뭐 채택이 안 돼도 아마 강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양쪽이 접점 없는 싸움을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여당이 법사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당의 법사위원장은 줄 거로 보세요, 안 줄 거로 보세요? 저는 안 줄 거라고 봅니다. 안 주죠. 그러면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겸임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새로 본회의에서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참석 안 하나요? 그 상황은 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또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그 공격 포인트를 센 걸 잡는다든지 하면 또 인사청문회를 열어갖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연계 문제에 있어서 양측이 접점이 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워낙 크니까. 지난번에도 예결위원장은 좀 주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는 나왔는데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놓고는 일단 윤 원내대표가 다시 얘기 꺼내지 말자라는 입장과 김기현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장물인이 돌려줘라라는 입장이 접점이 좀 안 보이네요. 그러면 교수님 양측의 좀 득실을 좀 우리가 따져보자면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저도 진성민 팀장 예상대로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의 법사위원 안 주면 여당이 법사위원장 안 주고 버텼을 때 여당의 어떤 전략적인 득실. 결과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야당이 이 문제를 자꾸 연계시키는 건 저는 야당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그다음에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순서가 바뀌었네. 그것부터 먼저 하시죠. 야당도. 야당이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원내 협상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구성 새로 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안 하려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너무 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장의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다시 이제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해야지 법사위원장 다시 갖고 와라. 그거 주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여권이 갖고 왔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사법개혁 그 검찰개혁도 그렇고 향후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이제 개혁 법안을 하려면은 법사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주겠어요? 주지도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동안 여당이 너무 180석을 가지고 독식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지 않으면 역시 여당이 독주하는구나 독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울 거예요. 여권이 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부겸 후보자하고 총리입니다만 지금 이제 김부겸하고 그 세 명의 후보자 인사청문 후보자들과 연계시킨 게 언론에서 그렇게 썩 그렇게 좋게 평가들을 안 했다고요. 연계 전략은 썩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안이 다른 걸 가지고 물론 정치라는 게 전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연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사건건 연계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지난번도 비판적이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연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사위원장과 김호수. 이것도 사안이 좀 달라요. 물론 법사위원회에서 김호수는 진짜 하는 거니까 청문 자체가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전부 그때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여전히 그런 법사위원장 안 주면 이번에 또 하나도 안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이 이거 너무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은 여당도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전 국민의힘이 타격이 더 클 것 같고 그리고 뭐 규범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 이것도 약간 정치 분포의 퇴행적 정치 분포예요. 다른 쪽으로 강하게 비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끌어내고 이건 누가 봐도 김호수 이 후보자가 너무 친정부 성향이다. 이건 곤란하다라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설령 그래서 여당의 뜻대로 통과되더라도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 그렇게 해야죠. 항상 그 정치 문법이나 그 알량한 정치 공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과거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 그거 이제 안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연계하는 전략은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김호수 청문회에서 무조건 여당은 김호수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건 양보해도. 그건 마찬가지죠. 저 김기현 생각처럼.
그러면은 상수는 여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안 할 거고 그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도 아마 임명될 것 같으니 그거를 있는 현실 그대로 놓고 여당의 어떤 독주를 부각시켜라는 게 최청렬 교수님의 조언이시잖아요. 뭐 독주를 부각시킨다고 일단 국민들에게 예. 그렇게 다가가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청문회 그렇죠. 열어서. 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뭐 독주를 부각시키는 게 되겠죠. 네, 청문회 열어가지고 문제 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냥 예. 그 원칙대로 그냥 표결해서 지고 예. 자꾸 퇴장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어차피 다 아는 거잖아요. 양쪽이 어떻게 나올 거를. 네. 근데 뭐 퇴장하고 그럽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반대를 던지면 되지. 뭐 퇴장하고 그런 그래서 뭔가 투쟁했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하는 건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제 개인적으로는 최창일 교수님의 이 조언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근데 야당의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이대로 가는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야당은 일단 그 기본적으로 김호수 후보자의 문제와 예.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연계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연계 네. 문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알고는 있는데 한계와 역풍을 그렇기 때문에 여야 협상에서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그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협상에 던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나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할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공정한 검찰을 이끌 수 없는 후보자라는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 중에는 분명히 준비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박준영 후보자, 해수부 장관 네. 후보자의 경우에도 야당에서 그 도자기와 샹들리에 이슈가 나오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야당으로도 그런 카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죠. 근데 분명한 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예.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양보 안 한다. 예. 그다음에 어지간한 문제로는 김호수 후보자의 흠집이 나도 예. 임명을 할 것이다. 예. 라는 예상은 제가 보기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자들이나 그렇죠. 전문가들께서 저도 지배적이고 그럼 결국은 그쪽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고 네, 상수고. 오히려 변수는 야당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네. 게임인 거죠.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곧 있으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뭐 혹자는 영손 최고위원이다. 영선. 뭐 직업이 본인도 그래요. 직업이 최고위원, 직업이 비대위원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당대표 여론조사 지금 1등이잖아요. 돌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최창일 교수님? 이준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워낙 인지도가 높잖아요. 예, 그리고 인지도 어떤 높죠. 그 정치적 이슈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언어가 아닌 상당히 그 여러 독서를 한 그런 표시가 많이 나요. 네.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네. 그 진중권도 이준석의 이런 토론, 그 자기들 SNS, 페이스북에서의 젠더 이슈를 대화를 가지고. 보면요, 네. 젠더 이슈나 페미니즘 관련 네. 이슈도 뭐 찬반은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 간의 이게 대화를 보면은 상당히 언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한 언어들이에요. 단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러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워낙 네. 이준석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데다가 이번에 페미니즘 관련 뭐 젠더 관련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특히 다른 사회적 이슈나 정치 사회적 정치 경제적 경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많이 제시해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전 최고가.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과거의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나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하고 있거든요.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워낙 전 최고위원은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런 게 힘을 더 받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지금 뭐 영남대 비영남 이른바 영남대 수도권 뭐 중진대 초선인데 막 영선 아직 국회는 안 했으니까 왜 영선이란 말 계속 나오는 건데 영선이건 초선이건 그런 지금의 분위기 당이 바뀌어야 된다 뭔가 과거의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건 안 된다라는 네.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아주 최고의 상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팀장님 저기 전당대회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100%가 아니고 얼마 전에 서울시장 경선처럼 여론조사 100%가 아니고 30%죠. 30%잖아요. 네. 당심은 70%잖아요. 그렇죠. 당원들. 근데 당원의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아마 그 권리당원 책임당원. 책임당원. 아, 네. 책임당원인가요? 야당은 책임당원. 네. 야당은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국민의힘 그 책임당원들이 대부분 대구 경북 쪽에 모여 있고 약간 고령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책임당원 표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열세일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승산이 있다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네. 컷오프 숫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지가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컷오프 숫자를 뭐 3명으로 할지 4명으로 할지 6명으로 할지에 따라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70%가 당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그러니까 대의원 10,000명 정도고요. 네. 14만에서 15만 명 정도의 책임 당원,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만 명 정도가 추천해서 책임 당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래서 대략 한 선거인단 수가 30만에서 35만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취재에 의하면. 그러면 그 70%가 결국은 훨씬 더 이제 2배 이상의 비중이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보다 중요한데 만약에 4명으로 컷오프가 됐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분석은 있는 거예요. 컷오프에 예를 들어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뭐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예측을 한번 그 중에서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주 전 원내대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세 분이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영남의 주 전 원내대표와 비영남의 특히 초선이나 또는 여성 주자. 그러면 주 원내대표에 쏠림 현상이 있을 텐데 특히 만약에 떨어진 분들이 중진 의원들이라면 중진 의원들의 표는 또 상대적으로 영남 주 전 원내대표에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6명이면 다른 중진 의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구조라면 그 표가 주 전 원내대표의 표가 분산이 될 거고 그러면 또 구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의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당대표 적합도를 이렇게 봐서 쭉 세워놓고 이분 중에 누가 제일 좋은가 적합하냐라고 묻는 건데 그 비중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다른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결국은 당심 대 민심의 비율이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심이 9, 민심이 1이었거든요. 9대 10, 90대 10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70대 30인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뭐 1위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준석 최고하고 같이. 결국은 물론 그런 예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 그런데 그런 것과 좀 다른 결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다음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중도층이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전에 졌잖아요. 졌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든 야든. 진 사람은 조금 참다가 좀 이게 좀 오랫동안 자중할 필요가 좀 있어요. 국민의 선택에서 배제된 거거든요. 그 민주주의가 선출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있다 무슨 선거에서 또 나오고 떨어지면 조금 있으면 다른 선거에서 거기 또 나오고 말이죠. 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무슨 큰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그 프로토콜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나경원 전 대표는 뭐 영남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전 최고는 상당히 참신하긴 합니다만 또 중도층이 보기에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엄청나게 개혁적이거나 또 그렇지도 않아 보인단 말이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긴 합니다만 검찰개혁 이런 거에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도 과연 영남을 택할 것이냐 비영남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 단지 이제 국민의힘 내 이제 그 경선 전당대회의 프레임이 영남 대 비영남, 뭐 초선 대 중진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어떠한 쇄신으로 가느냐, 어떤 쟁점이나 어떤 사회경제적인 갈등의 축을 놓고 그걸 가지고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영남은 좀 이런 경향이 있고 비영남은 이런 경향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역적으로 영남 대 비영남, 물리적인 연령 가지고 초선이냐 중진이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해 나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민 팀장 야당 올해 또 여야 정치국 오래 출연하셨잖아요. 오래 취재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보수 정당이 야당이 전당대회에 초선이나 영선 뭐 나름 젊은 피라고 불리는 분들이 나와서 당대표 도전하는 이 흐름들이 거의 없었던 일 아니에요?
새로운 흐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선의 김웅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 이런 분들이 인지도도 상당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당에 뭐 되든 안 되든 변화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영선 당대표가 있었죠. 가까운 바로 최근에 네, 황교안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멀리 네. 전에는 예전에 보니까 조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계셨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겠네. 예.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사례가 또 있고 해서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당대표 제일 중요한 건 대선 경선 관리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양론이 있는 거죠.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그래도 관리를 정치권에 노하우와 경륜이 많아서 관리를 잘할 느낌을 주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느낌도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 국민의힘이 대선을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어느 게 나을까요? 전 관리용보다는요. 네. 새로운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변화를 상징하고 표징할 수 있는 인물에게 나을 거예요. 네. 당 대표의 권한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이제 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테니까 대선 네. 후보를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아 국민의힘이 바뀌는구나 우리 진 기자님 말씀처럼 네. 바뀌는 거나를 인식시켜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전히 좀 과거지향적이고 회고적이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분위기는 대단히 국민의힘으로서 바람직한 변화거든요. 그럼 그걸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 뭔가 예상을 뒤엎는 인물이 나오는 게 유리하다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말렙 시간이었고요. 최청일 교수, 진송민 기자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